지난 시간 6.25 이래 계속해서 진행된 남북한 포병 전력 경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근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90년대부터는요) 이제 우리 국군에 이 K9 자주포가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 포병의 열세가 어떻게 다시금 반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K9 자주포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던 것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전 시간에서 M114, KH-179, K55, K55A1까지 나오면서 그런 어떤 노하우하고 기술도 축적이 돼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무기체계라는 것은 진화적 발전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되게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K9 같은 경우는 1000여 문 이상이 우리 야전에 배치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얼마나 열풍이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성능을 좀 말씀드리면 체계 사거리가 가장 이제 긴 게 60km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때 쓰는 탄이 K333 ERM-H 탄이라고 해요. 근데 좀 생소하시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비비탄 플러스 랩탄의 기능을 같이 섞어 있는 거예요. 비비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마찰력 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상쇄시키는 거고요. 그다음 랩탄 같은 경우는 최고 탄도구에서 3초 동안 추진력을 한 번 더 분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60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자주포 또 야포 중에서 60km 간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게 되면 3분 기준했을 때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에서 8발이에요. 3분 기준에서 분당, 그죠? 그다음에 1시간 기준했을 때 이제 지속 사격 속도는 분당 2에서 3발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주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화 편수 장치가 되어 있어서 최고 67km/h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속도로 해서 이제 반경이 360km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천후 어떤 화력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배단의 어떤 성능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야전에 보게 되면 K9A1 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우에는 3분 기준했을 때 최대 발사 속도가 9에서 10발이에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1시간 기준 지속 사격 속도가 분당 4발에서 6발 정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뻥튀기가 되는 거죠. 실습자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세대 K9으로 K9A3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3분 기준했을 때 최대 발사 속도는 10발에서 12발로 증가가 돼요. 그리고 1시간 기준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6에서 10발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5초에 한 발. 예, 그렇죠. 이미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자주포인 팔라딘은 이제 뛰어넘었고요. 사실 이제 독일의 이제 PGH-2000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거보다는 연사 속도하고 이제 생동성 등에서 약간 좀 열세이긴 하지만은 가격이 그거의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방사 열풍을 제일 앞에 선도하고 있죠. 예. 북한군이 연평군 일대에 민간인 거주구역에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까요? 2010년도 11월 23일 14시 33분 당시 해병 연평부대는 이날 대대 ATT, 그러니까 전술훈련 평가를 겸한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상 사격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4분 후인 14시 34분부터 14시 46분까지 16분 동안 북한군이 개머리 반도 일대에 있는 어떤 화력 진지를 점령한 방사포와 무도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76.2mm, 130mm 해안포를 동원해가지고 무차별로 포사격을 가해왔죠. 네.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 및 방사포 150여 발 중에 60발은 군부대와 민가로 낙탄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90발은 해상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해병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를 유계지지로 긴급 대피를 시킨 다음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도 대피를 시켰죠. 그 다음에 14시 36분
비상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한 4대가 출격을 했고 인근 공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시 39분부터 14시 46분까지 해병대 사령관 지시에 의해서 K9 자주포가 야외 포상 진지를 점령을 하고 적 도발에 대한 대응 포격 준비를 완료하게 되죠. 서해 연평도 북쪽 건너편으로 12km 떨어진 북한군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갑작스럽게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 34분. 북한 포탄 수십 발은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 K9 자주포 진지에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일부는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포탄이 날아온 북측 개머리 해안포 기지를 향해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교전은 2차례에 걸쳐 50여 분간이나 진행됐습니다. 당시 훈련 중이었던 연평부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K9 자주포로 응대를 했는데 구체적인 반격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그날 이제 2010년도 11월 23일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때 이제 그 해병대의 포병부대가 즉각적인 사격 반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통쾌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제 도발을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이 그 포병 도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포병부대가 몇천 발의 어떤 이제 해상에서 포병 훈련, 사격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격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태세를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북한군이 일격을 가했을 때 신속하게 장비와 인원들이 눈앞에 수 있는 포상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바둑을 보게 되면 아생우 연운살타라고 하잖아요. 먼저 내가 살아야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반격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1차 포 사격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그날 14시 47분부터 해병대 K9 자주포들이 진지를 재점령하고 이제 사격을 가하는데 이제 무도포 진지에 50여 발, 그다음에 개머리포 진지 30여 발, 총 80여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의 항공 전력들이 전개를 하게 되니까 북한군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활약을 못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우리 군이 발사한 K9 자주포 80발은 북한 개머리와 무도에 있는 해안포 기지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초 해안포가 들어있는 동굴진지가 아닌 막사 주변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동굴진지를 직접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개머리와 무도에서 관측됐던 북한 동굴진지 여러 곳이 육안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당시 K9 자주포가 반격을 가했던 그 탄착군들을 분석을 해보면 카탈로그에서 제시한 재원보다 더 정밀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무도, 북한군의 무도 해안포 진지에 떨어진 건데 한 발은 병영으로 보이는 건물을 직격을 했고 또 한 발이 그 근처에 낙탄을 했습니다. 근데 K9의 살상 반경을 155mm 고폭탄 살상 반경을 고려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원은 또 겹쳐져 있거든요. 양궁으로 따지면은 10포인트 안에 있는 렌즈를 쐈는데 렌즈를 쏜 화살을 또 가는 거죠. 그렇죠. 요 다음 사진이 이제 개머리 해안포 진지, 그러니까 개머리 반도에 전개한 적의 방사포 진지를 타격을 한 건데 붉은색 원이 우리 K9 자주포의 포탄이 낙탄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U자 형태의 6개의 진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저게 적 방사포가 포진을 점령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 6개 중에 가운데 3개가 지금 뭐가 그을음이 보이죠? 네. 저게 방사포 30발을 다 쏴가지고 그 뒤에 생긴 그을음입니다. 저걸 매연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물이 전개해서 1개 중대가 전개를 했는데 포대가 전개했는데 세문은 그나마도 기능 고장이 나서 발사를 못한 거예요. 그 세문 가지고 사격을 했고 그런데 우리 K9이 사격한 시간과 적이 2차 사격을 가해온 시간이 8분 정도가 겹칩니다. 그 빨간색 원이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근탄으로 떨어져 있죠. 네. 살상 반경과 위험 반경을 고려했을 때는 저 6문, 포대장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북한군은 저 자리에서 전멸 혹은 전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아무래도 탄착군을 보고 예측하는 어떤 피해가 있지만 실제로 알려진 북한의 피해도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보가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북한군 4군단 이하에 있는 어떤 탈북자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2012년도 3월 달 초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10년도 해병대가 포병 대형 사격을 했는데 북한군 10명이 사망을 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확실한 정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탈북자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전상자가 상당히 낮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걔네에 비해서 우리는 뭐 얼마나 적은 양의 어떤 포탄을 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의 어떤 기초란 포병 전술과 대량 어떤 그 뭐랄까 물량에 의한 어떤 전술이 맞붙었을 때는 여기서 아는 것처럼 어떤 정확성에 기초한 것이 전투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K9의 그런 어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였습니다. 21세기 포병 전투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비록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도 굉장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뭐 해병대, 민간인 또 연평도 우리 국민들의 재산 피해도 있었는데 우리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당시 우리 해병 대원 2명,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이 전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서정우 하사는 전역 전에 당시는 이제 사병의 신분이었는데 전역 전에 마지막 휴가를 출발하고 있다가 부대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대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됐고요. 문광욱 일병 같은 경우는 수송대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가 적 포탄의 파편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간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도 무려 120억 원 상당이 발생을 했어요. 이 해병들의 그 다큐멘터리 증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네. 포탄을 실어서 날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발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두렵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내 전우가 다쳐서 쓰러져 있고 지금 저 앞에서 포를 발사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포탄을 안 가져다 주면 내 전우는 어떡하라고요. 이 마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 역시나 이 전우애가 가장 큰 용기의 원인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자랑스럽구나 우리의 군인들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저희 장병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 강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6.25 휴전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한민국 서북쪽 도서지방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서쪽과 이 바닷길로 나가는 길을 다 막히기에 저희 대한민국이 자유를 수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맛있는 꽃게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리고 그쪽은 또 저희 해병들이 또 안전하게 또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한 면이 북한은 있겠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서해 5도가 이제 북상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보게 되면 북중 연합군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인천 상륙작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중공군이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해안 방어부대를 배치를 했는 거예요. 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공군이 남하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북한군처럼 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는 어떤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는 뭐냐면 바로 4군단이 전시가 되면 집단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단군이 편성되려면 후방에 있는 전선사라든가 최고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병 자산들이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측방에서 UAV라든가 다른 간첩 수단으로 보게 되면 포병가로서 쏘면은 그게 돈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전시가 되면 군단이 집단군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측방을 노리거나 적을 통해 갖고 또 더 후방으로 상륙작전을 조금이라도 가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옛날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반드시 저희 지켜야 될 것인 거예요. 그 측후방에 우리의 눈이 그냥 익혀 있고 우리의 무기가 달려 있으니까 적은 항상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인 거죠. 우리 연평도뿐만 아니라 백령도에서 우리 서북도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해병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포병 전력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적보다 3배의 전력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다. 현재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주포와 견인포 등 야포 전력은 8,800문에 이릅니다. 그리고 방사포는 5,500문에 이르고요. 반면에 한국군은 각종 야포 3,600문, 다연장 로켓은 310문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군의 전력이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장사정이고 훨씬 더 성능적으로 우수해요. 그러나 숫자가 야포 보유량에서 3배, 다연장 보유량에서 6배에 이르면은 이 질적 우세가 양적 우세에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러우 전쟁의 전장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장비는 훨씬 좋거든요. 러시아군보다. 그러나 러시아군에게 수적으로 밀리고 화력의 수에서 밀리니까 그다지 전장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국군 포병이 좀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선 보게 되면 이제 임 연구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병 전력에서 열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사를 딱 살펴보게 되면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적 또는 이제 그 수량의 어떤 그런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성이에요. 북한의 포병, 그 치명적인 포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새 나오는 게 뭐 있죠? 이게 갱도화돼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후사면에 있어요. 그런 거를 배회하면서 때릴 수 있는 게 자폭도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잘 보세요. 전력이 러시아보다 적잖아요. 그렇지만 걔네가 초전에 살아남을 수 있던 건 뭐냐면 러시아가 갖고 있지 않은 자폭드론과 로봇 같은 것을 운용해가지고 포병과 섞어 쓰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군사혁명,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현재 말로 군사혁신의 핵심은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무기체계 조직 편성을 같이 인터트와인드, 용투림 하듯이 같이 운영해야 되고 무기체계에만 운영하면 안 되고 기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사람도 같이 융복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그 대상이 되기도 굉장히 쉽다. 얘기하셨지만 요즘에 MZ들 참 이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장병들도 있고요. 아유 요즘 보면은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꼰대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누군가 비난의 대상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일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